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요일 홍사훈 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김용남, 신인규 두 분, 그러니까 이 삼형제 조합, 금요일 삼형제. 네. 저희가 요즘 삼형제 조합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조금 더 영한, 정필승, 김규현. 거기는 거기 형제보다는 동물의 왕국 조합이에요. 동물의 왕국? 왜냐하면 김규현 변호사 사슴눈 닮았다고 내가 했거든. 사슴눈. 정필승이 고라니. 나는 하이에나. 고라니, 하이에나. 사슴 동의합니다. 김기현 변호사. 그러니까 눈빛이 참 선하더라고. 검사 출신이라는데 김용남 의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눈빛이 상당히 선하지 않아요? 매우 선하지 않아요? 왼쪽 눈은 좀 약간 선해 보이네. 절반만. 자, 그 엊그제 이제 관세 협상 됐잖아요. 예. 나 그 어제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회담 끝난 뒤에 국력을 키워야겠다. 그 생각을 했다고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 가슴에 와닿더라고. 그 협상에 임한 사람들이야 다시 다 내심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물론 많은 애를 써서 최선의 협상 결과를 내놨습니다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아니었으면 그런 협상 결과가 나올 수가 있나요? 택도 없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택도 지금 없지. 그런 거잖아요. 그 2천억 불을 1년에 200억 불을 한도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 근데 딴 걸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원금을 찾을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2천억 불을 투자했는데 1년에 뭐 300억 불씩 회수가 된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 150억, 미국 150억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미국은 한 푼도 안 냈는데. 한 푼도 안 냈는데. 그것도 자국 땅에.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쩐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돈 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냈던 본전 2천억 불을 다 회수하고 예. 남은 돈에 그렇지, 입금을 그렇지. 반반 가져가도 이게 불공정한 거예요. 그렇죠. 남은 그러니까 본전 말고 본전은 당연히 쩐주가 먼저 찾아가는 거고 남은 이익을 보통은 8대 2로 전주가 80% 그리고 열심히 일한 운용한 사람이 20% 운용사가. 가져가는 게 이게 국룰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이거는 국제 룰이야. 근데 이거는 원금 단계부터 5대 5로 나눠 가지는 건 이런 계약은 사실 미국이니까 저런 그 협상이 가능한 거죠. 아니 근데 미국이 이거는 뭐 사실상 너무하다라는 건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하니까 뭐 네. 강탈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도 사실 관세 협상이라고는 불렀지만 이건 협상이 아니고 사실 관세 방어를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이제 얼마만큼 잘했냐 이제 네. 이 부분이었던 것 같고 사실 오늘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에이펙 그 참가국들 오늘 영접을 하는 장면 제가 다 일일이 봤는데 방금 그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국력을 키워야겠다. 그러니까 국력을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다 나라들마다 국력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나라 있고 또 작은 나라 있고 국력이 또 약한 나라 있기 때문에 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다 인사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트럼프가 없으니까 이제 거의 뭐 시진핑 주석의 그렇죠. 동무대였는데 뭐 서로 가서 얼굴 도장 찍고 더 친밀하게 지내려는 모습 네. 보면은 역시 국제 정치는 힘의 문제고 그렇죠. 그 국력이 깡패다. 네. 국력이 중요한 건 아니 그 트럼프 자명한 사실 대통령이 아닙니까? 먼저 떠나가 버리는 바람에 이게 쏠림 현상이 훨씬 심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중국 쪽으로 오히려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있었으면 정상회담까지 있었다고 하면 달라지죠. 그렇게 못하죠. 눈치 봐야지. 거의 오늘은 G1 그냥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번 하여튼 최근에 요 상황 보면서 미국의 그 행태를 보면서 미국에서도 내에서도 얼마나 한심하면 이게 노킹스 뭐 시위 왕이라고 거기랑 똑같잖아. 손바닥에 왕자 쓴 사람이랑.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다 똑같잖아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행태는 굉장히 유사하죠. 행태 미국의 자체는. 패권이 이게 정말 유지가 되겠느냐. 그리고 동맹국들을 이렇게 배신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게 패권의 가장 중요한 건 연대인데 그렇죠. 동맹국들을 갖다 힘을 합치는 건데 저는 미국이 저무는 나라가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의 몰락이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국이 뭐 자기 나라 내부적인 문제로 조금 힘들어지면 힘이 세니까 이웃 나라한테 그동안 뭐 이렇게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쳐왔던 이웃 나라한테 야 내놔 이렇게 이제 소위 걷기 시작하면서 이웃 나라들과의 사실상 반목이 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제국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역사상 보면 뭐 똑같은 반복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가지고 그동안에 좀 유지가 돼 왔던 이 세계 체제가 이제는 중국의 부상 때문에 미국이 조금 이제 어렵다는 이유로 동맹국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손발을 다 비틀어 가지고 사실상 강탈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동맹과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결국에는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의 신뢰, 예. 리더십 이걸 지금 다 희생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적인 반발도 있지만은 이 뭐 동맹국들이 이제는 또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스스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왕은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어쨌든 한국에서 왕이 되려 했던 자,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재밌게 됐어.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윤석열 오늘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 있었잖아요. 어제는 내란 재판이었고 네. 어제 오늘 둘 다 출석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네. 여태까지 계속 출석 안 했었는데 이게 뭐 작전을 바꾼 건가? 작전을 확실히 바꾼 것 같던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해졌죠. 급해졌다? 예. 이제 곧 결심 공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심 공판은 뭐 직위원 재판장이 12월까지 예.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예. 그거는 뭐 돼봐야 하는 건데 돼봐야 하는 거예요? 내년 1월 9일 날까지가 구속 만료인데. 그러니까 근데 뭐 직위원 부장 뭐 재판 진행하는 거로 봐서는 예. 저게 저래 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 예. 무엇보다도 예. 사실상의 내란 수계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내란 가담자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뭐 재판부가 다르죠. 예. 거기하고. 이진관 재판부가 예. 거기는 11월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잖아요. 먼저 예. 그러면 적어도 올해 안에 12월까지는 1심 나오겠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원래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방조를 기소가 됐어요. 그러다가 근데 재판을 하면서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 이게 왜 방조야?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 이래갖고 공수장이 바뀌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요 추가가 된 거지 그러니까. 더 주요 세진 임무 거죠. 종사자로 바뀌었잖아요. 예, 예. 공수장 변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거의 주요 임무 종사자 유죄 선고가 확실시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지금 윤 씨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라는. 아니 근데 공범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한 선수는 수계라 명령을 가장 꼭대기에서 내린 거고 그 명령을 받아서 주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이제 쭉 기소가 됐는데 그때 대통령 바로 밑에가 국무총리인데 네. 여기가 12월 중으로 선고가 되면서 유죄 선고 내지는 유죄 선고가 되면서 중형을 선고 받아요. 예. 근데 같은 사건이야. 내란 사건 하나야 사건은. 예. 그렇지. 어? 예. 유죄 선고되면 아무리 직위원 재판부라도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게 지금 독립된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지.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신경 쓰이지. 같은 법원이니까요. 이진관 판사도 재판장도 그걸 의도하고 일찍 선고 날짜를 잡았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행도 빨랐고 예. 이제 욕을 더 먹게 생겼어요 직위원 재판부는. 왜냐하면 훨씬 늦게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진행돼 갖고 선고도 빨리 이루어지는데 몇 달 빨리 기소된 이 똑같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왜 결론을 못 내냐. 그럼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는 급해졌죠. 거고. 예. 근데 지금 직위원 재판을 보면 그 중계하고 있거든요. 가관입니다. 가관. 그럴까?
저는 지기현 보면은요 무슨 어디 MC 보러 온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뭐 그렇게 하실까요? 막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또 오늘은 뭐 아유 앞으로는 안 변호사님들 그럴게요. 눈빛 보니까 잘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말투도 무슨 행사 진행하는 무슨 레크레이션 쇼 보는 것 같아요. 재판 쇼. 예. 그래서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더 궁지에 몰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지금 윤석열 뭐 3617 저 숫자가 눈에도 들어오긴 하는데 어떠한 모종의 관계성을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이대 라인에 여러 가지 예.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저는 한덕수 재판,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의 아주 신속 정확한 재판이 전 가장 큰 이유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구속 사건보다 불구속 사건이 훨씬 빠른 거예요. 아, 이게 원래 안 그렇지, 그렇거든요. 그렇지, 원래는 그렇지. 불구속 재판이 더 늦어지는 게 한덕수는 불구속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훨씬 빠르잖아요. 거기다가 공소장도 바꾸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을 정확하게 거의 교과서처럼 이진관 부장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어떻게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왔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지금 예. 변수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걸 보면서 윤석열이 아직 포기를 안 했구나. 원래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포기했으면은 그냥 마지막에 그냥 다 놔버리거든요. 근데 놔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재판까지 또 저 별건 재판인데 저기까지 나온 걸 보면 윤석열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자기 살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을 지금 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저야 뭐 워낙 무지랭이니까 그냥 그 이해해 주시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온 게 물론 아까 이진관 재판, 한덕수 재판도 좀 영향을 받았겠지만은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기현 재판부가 12월까지 재판을 결심 끝내고 내년 1월쯤에서 이제 선고를 하겠다 구속 전에 하니까 어쨌든 요즘 사법부가 계속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잖아요. 하여튼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야 좀 봐주려고 해도 좀 최소한의 성의는 좀 보여야만이 좀 봐줄 거 아니냐. 이제 한 달 정도는 나와. 뭐 그러니까 그냥 무지랭이인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오죽하면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없으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 진작 나왔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남겨두고 막판 한 달? 막판. 막판 한 달만 나와라? 네. 뭔 최소한의 효과가 성의라도. 있다고? 최소한의 성의. 에이씨, 내가 그걸 무죄를 성의로 주더라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해봤 아니 근데 그것도 저는 뭐 충분히 열어놓고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건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이진관 부장이 먼저 같은 법원인데 한덕수 사건에서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로 유죄를 때리면은요 저 이거 아마 선고형 저는 한 10년 정도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한덕수. 한덕수 이거는 뭐 깎아줄 요인들도 별로 없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워낙 사안이 중하고 한덕수가 그 미친 영향을 놓고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건 굉장히 크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훨씬 더 이제 궁지에 몰리는 전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지금 느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윤 씨가 그 재판에 나와서 또 한 번 좀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보니까 일부분만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재판 중계가 전체가 다가 아니고 그런데 재판 들어갔던 기자들이 풀한 워딩을 보니까 김건희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텔레그램 뭐 하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하고 검사들이 김건희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마디 했어 벌컥.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 여전히 의전을 요구하네요. 근데 또 근데 저거 보면 진짜 상식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예.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대통령 할 때 내 와이프였는데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하고 김건희라고 불러? 아니 뭐 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매번 어떻게 호칭을 뒤에 붙여요.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매번 호칭을 붙여.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 다른 사람이면 차라리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 저런 어필을 뭐 그렇지. 할 수 있다고 쳐. 예. 아니 지가 지 마누라 그거를 여사 안 붙였다고 지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질이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저는 오늘 저 장면을 보면서 확실히 윤석열이 정치 투쟁하러 지금 나온 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법률적인 분쟁을 위해서 윤석열이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따위 발언까지 한다고 보거든요. 저 만약에 정치 투쟁하러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으면 저런 발언을 아예 못했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활활 타고 있는 집에다가 기름을 막 붓는 작업을 혼자서 막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보면 멘탈이 망가졌고 오로지 법률적으로 마지막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기에 지금 긁힌 거 아닙니까? 자기 맞아, 배우자를 그렇지. 김건희라고만 부르니까 뭐 나이도 뭐 젊은 검사로 자기 깐에 보였겠죠. 예. 뭐 경력도 일천한데 뭐 내 부인을 말이지 여사자도 안 붙여 이러면서 화가 난 거죠. 뚜껑 열린 거죠. 저걸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얘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건희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가 됐다. 그러면 법조인들은 보통 이제 윤석열을 상대로 뭘 할 때 뭐 상피고인 김건희 뭐 그러니까 김건희 상피고인 뭐 이렇게 불러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별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받는 사건에 그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다른 등장 인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붙일 호칭이 없어. 이게 이제 상피고인도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그러면 그냥 다 이름 김건희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다른 등장 인물도 저걸 갖고 뒤에 여사 안 붙였다고 시비를 걸어? 아이고 한심해도 참. 그래도 그래서 특검 검사가 그 다음부터는 김건희 여사라고 또 불렀대요. 아유 그게 더러우니까 해준 거지. 아니, 저런 거 갖고 시간 뺏기기 나 같으면 싫으니까. 그냥 김씨라고 하면 될 텐데. 김씨. 자, 어제 재판 얘기도 좀 해봐야 돼요.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나왔잖아요. 어제는 내란 재판이었으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윤 씨가 직접 질문을 좀 몇 개 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씨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였잖아. 이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회 군인들을 보낸 거는 질서유지 차원이었다. 그거 계속 강변했었잖아요. 헌재 때도 그랬고 거기서도 깨졌었어. 그런데 어제도 또 이런 궤변 나왔어요. 그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장관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사령관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실무장을 안 시킨 겁니까? 실탄을 개인에 주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시켰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그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거 위해서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데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헌재 때도 그때 한번 저희가 나왔었어요. 정영식 재판관이 그거 물어봤잖아요. 군인들이 왜 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는 김영현 그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질서 유지 뭐 하려고 들어갔다. 뭐 충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그때 말한 게 아니 군인들이 들어가니까 충돌이 생기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왜 들어보냈느냐 이거였잖아요. 똑같은 진짜 모질이야. 근데 윤석열은 정말 심한 게 저 뭐 나름의 지금 자신의 뭐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곽종근 사령관을 신문하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저 뒤에는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더라고요. 아니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면 그럼 경찰이 하지 왜 군이 가서 합니까? 이 말로 그냥 정리가 끝나는 맞아요. 거고. 그 말도 했어요. 더 중요한 건요. 당시에 유지할 질서라는 게 없어요. 질서를 깬 사람이 개헌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낸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네. 본인이 질서를 어지럽혀 놨는데 어지럽혀 놓고 질서를 유지하러 들어간다? 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곽종근 사령관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하도 답답했던지 그냥 뭐 어제는 그냥 뭐 안 봐주고 그냥 완전히 무슨 토론하는데 그냥 곽종근 승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면은 어제는 곽종근 사령관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전직 상관인데 어떻게 보면 국군 통수권자였으니까 근데 어제는 뭐 봐주지도 않고 그냥 다 반박하는데 다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한테 흥분하지 말라고 곽종근이 그 얘기를 타일르면서 그러니까 맞는 말만. 사실은 특전사 부대원들이 국회에 출동하면서 실탄을 가져갔죠. 예. 근데 많이 갖고 갔죠. 나눠주지 않았을 뿐이지. 예. 실탄을 갖고 갔죠. 예. 근데 각 개별 병사들한테 실탄을 나눠주지만 않았을 뿐인데 나눠주지 않았다고 군인들이 국회 들어간 게 질서 유지 목적 아니었냐 이 대답을 끌어내려고 저런 얘기를 계속 윤석열 그러니까, 피고인이 하는 거 예.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저 윤석열 뒤에 있는 저 소화기로 그냥 입에다 대고 쏘고 싶어. 소화기 바꾸라. 소화기를 그냥 입에다 대고 쏴야 돼. 그만 좀 떠들어라 그러면서. 맞아. 아니 근데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였고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계엄을 일으킨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불법 계엄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내란으로 재판을 지금 하고 네. 있는 거고 본인이 파면까지 당한 건데 그걸 자기 부하 자기가 시켜놓고 그럼 지금 누가 윤석열이가 지금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중계가 되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무 소리나 하면은 그 말이 되는 줄 아는 건가 보죠? 아니, 그러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곽종군 진짜. 전 사령관의 결정적인 발언이 있었잖아요. 되게 토론 잘하더라고. 이제 묻고 싶다. 도대체 계엄을 왜 했냐? 당신 계엄을 도대체 왜 한 거냐? 그리고 이 얘기도 했어요.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둘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 둘이서 해결할 문제 아니냐. 본인들은 계엄 지시 떨어졌으니까 임무 수행한 건데 너무 이상하니까 자기들은 좀 맞고 실탄 안 주고 그러면서 이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시킨 주 원인자가 윤석열 그대 당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데 너무 맞는 말이죠. 어떻게 권한자가 자기가 시켜놓고 저렇게 부하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말싸움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문 다 받았으면은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뭔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지가 시켜놓고서는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해놓고서는 그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니 어떻게 답을 해? 경찰이 있잖아요. 질서 유지도 필요도 없었지만은 네. 필요하면 경찰이 한다면은, 하는데 왜 그렇지. 군을 푸느냐. 네. 아니, 그 말로 저는 어제 그냥 끝났다고 봅니다. 아니 저게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역모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거니까 역모를 스스로 이제 일으켰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명은 정해졌어 이미. 차라리 사나이답게. 죽을 때 죽더라도 멋있게 죽어야지. 그렇죠. 사나이는 죽을 때 죽더라도 서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비굴하게 하면 안. 오히려 곽종근 사령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죠. 저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네, 미안하다. 참. 네. 어? 저 사람들은 잘못 없고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요거에서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니까 어제 곽종근 사령관이 어제 작심하고 나왔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그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성 계엄이라고 계속 주장했잖아, 우겼잖아. 그걸 왜 곽종근한테 그걸 왜 경고성 계엄인지 안 물어봤느냐. 김영현. 이걸 따지는 거야. 예, 왜 안 해? 김용현한테. 문의하지 않았냐. 진짜 나 저 뒤에 소화기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우리 사령관이 입장이라면은 장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면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솔직히 말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 모질이 자기가 시켜놓고 진짜. 자기가 왜 안 물어봤느냐고 물어보면은 모질이도 저런 모질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 탓의 끝판왕 아닐까요? 저런 식으로까지 남탓이 부하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탓. 예, 자기가 명령권자면서 부하의 탓을 하는 정말 끝판왕의 네. 추잡함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오죽 답답하면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거를 왜 나한테 묻냐고. 그러니까 아, 참 진짜 심각합니다, 윤석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이 다시 또 증인 출석하는데 윤석열 또 나오겠네 그러면은. 이제는 자세로 봐서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제 자기 멋대로 하니까 좀 당분간 나오다가 에이 재미없네. 이래도 안 되겠네 하면 또 안 나오겠죠. 뭐. 좀 나오는 게 재미는 있는데. 아, 근데 저 얘기를 저도 다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뭔 변명을 하나 하도 이상한 사람이니까 어디까지 가나 봤는데 진짜 가관이고 진짜 그러니까 저 얘기 다 들어보시면은 진짜 사람 같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냐. 저 양반이 그 관세 협상 만약 했으면 어떻게 됐을라나? 뭐 다 미국이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주죠 뭐. 3,500억 달러 그냥 100개 없는 진작에 끝났죠 협상이. 500 더 추가해서 더 주죠. 보상하셔서 더 줘. 4천억으로. 어. 왜 일본보다 덜 줍니까 우리가 막 이러면서 더 주겠다.
진짜 아찔아찔해. 아니 진짜 약간 미친 X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자기가 일으킨 일 때문에 이 사단이 지금 다 난 건데 전 국가적 피해가 그리고 곽종훈 사령관은 명을 따라서 한 건데 그걸 막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예.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참 저렇게 법정 나와가지고 끝까지 뻔뻔한 거는 대단하다. 제 윤석열.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조금 상대를 저도 해봤습니다만 그 가장 말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가 대화가 아니 말은 계속 하는 게 나는데 하긴 하는데 어. 도대체 합리적인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중독자하고 대화할 때요. 중독. 알코올 마약 중독, 중독, 마약 마약 중독. 중독. 저는 주로 이제 마약 중독자를 네. 상대했습니다만 예. 도대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만 있지 그렇죠. 내용이 콘텐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전달이 안 돼. 도대체 이 양반이 뭔 그러니까 말을 하는지. 말이. 그러니까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하고는. 그 어제 나하고 똑같이 생각했는데 그 곽종훈 사령관이 사실 답하는 것도 윤석열이 뭔 질문이 내용이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곽종훈 사령관도 얼마나 답답했겠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건지 그 답이 안 나오니까 답변도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동문서답이 좀 그런 게 된 게 많이 있었어요. 궤변에 대해서는 올바른 답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궤변이. 제일 힘든 경우가 중독자하고 대화할 때예요. 중독자가 돼야 근데 윤석열은 술 중독에다가 권력 중독이잖아요. 거기다 사랑 중독까지 있으니까 삼중독에 걸린 중독자는 맞죠. 사실은 술을 많이 아직도 먹으니까. 사랑이야? 아 김건희 사랑하잖아요. 뒤에 공개 발언까지 할 아무리 정도인데. 나왔다고 해도 말이야. 감히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고. 그러네.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마 곽종근 사령관이 뭐 다음번에 어떻게 또 잘 대처할 걸로 저는 보는데 예. 그냥 이거잖아요. 우리가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라는 게 불문율 아닌가요? 권한이 큰 사람이 책임을 많이 그렇지. 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회사도 그렇고 조직이 다 하이어라키라는 게 그런 건데 예. 지금은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 시켜놓고 사고 다 쳐놓고 책임은 너가 져. 근데 이게 윤석열이 사실은 그동안에도 했던 짓이에요. 과거에도 그 정권 초기에도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행정관들 60명한테 책임 물려가지고 다 갈아엎고 예. 항상 남 탓. 근데 남 탓인데 본인이 최고 권력을 가졌음에도 남 탓. 근데 지금 법정 와가지고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합리성이라는 게 없는 사람. 그러면서 네, 전형을 책상 위에는 더 벅스 스탑 히얼 이렇게 진열용으로. 또 책상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 앵커 내용이 보고 뭔가는 정확히 알긴 안 거죠. 누가요? 윤 씨가. 아니 본인이 뭐 팝송도 부르고 그랬으니까 어. 벅스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술통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멈춰달라고 여기서 다 먹고 가겠다고. 다 비운다, 예. 흑장된다. 벅스가 원래 비어로 안 가요. 달러라는 뜻 있잖아. 벅스가 원벅스. 저는 뭐 이제 속어로 그러니까 속어로. 그러니까 모든 돈은 다 여기서. 그렇죠. 돈은 여기서 한다고. 잘못한 거. 그렇게 진짜 알았을라나. 아, 자, 윤석열 씨는 뭐 하여튼 월요일 날 또 출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하고 추경호 좀 다뤄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어제 특검 조사 받았잖아요. 출석하면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계속 저걸 이제 방어 논리로 이제 내세우는 건데 알리바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로 의원들 소집 장소를 처음에 문자로 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윤석열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와라. 소집 장소를 바꿨어요. 국회 안은 아닌데 본회의장이 아니고 예결위 회의장으로 와라. 그러다 이제 막판에 다시 중앙단소로 바꿨는데 어쨌든 윤석열하고 통화한 직후에 국회로 들어오라고 했으니 나는 알리바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것만 보면 예. 그럴 듯하게 들려요. 그렇지.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그
쉽지 않은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다른 사정을 들여다보면 국회 내에 있으면서 그 국회 본당의 예.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바로 갈 수 있는 한 층만 올라가면 되는 국회 표결에는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예. 명백한데 저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실시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사도 근데, 됐고. 예, 주요 당직자 2사람이 핸드폰이 압수가 됐는데 예.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바꾸지를 않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핸드폰을 바꾸지를 않은 사람 주요 당직자 중에 2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기소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추경호 의원이 저것도 사실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총장을 당사에서 예결위 회의장으로 그러니까 본회의장 바로 로텐더홀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한 번만 바꿨다고 하면 추경호 의원의 변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랬다가 또 당사로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얘기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 사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였잖아요. 예. 그럼 친위 쿠데타인데 왜 친위 쿠데타냐? 국회에다가 군을 보냈기 때문에 불법이고 친위 쿠데타로 우리가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군을 보내가지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거나 더 좋은 방법은 아예 애초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훨씬 좋은 방해 방법이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꾼 것까지 이미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도 속에 계엄에 동참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것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저렇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부분 예. 이거는 결국에는 혼선을 줘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방해 작전 내지는 시간을 지연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란을 알고 있었다. 예. 전 그 부분만 입증이 되면은 사실 저 행위들은 방해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이동시킨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동을 시켰죠. 여러 번을 바꿨으니까 한 번은 이동을 했겠죠. 예,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서 결국에는 그 계엄을 해제하는 의결 자체를 방해했다라는 부분은 전 행위로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인지 여부 전 이 부분만 수사가 돼서 입증이 되면 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주요 임무 수행자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저게 제가 뭐 몇 차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추정을 했었는데 윤석열하고 통화한 다음에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무슨 통화를 했겠느냐. 추경호는 지금 뭐 당장 그 지금 말하는 거는 그때 미리 계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랬는데 그건 뭐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꽤 들어가 있었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 빼내야 된다. 그럼 당사로 국회 밖으로 당사로 빼내는 거는 그럼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나. 그러니 예결위 회의장으로 옆방으로 와서 일단 표결을 방해하는, 못하게 해라. 지연 정족수를 갖다가 채우지 못하게 해야 된다. 윤석열이 그걸 지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라도 예결위 회장으로 빠져나오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실로 간 사람이 그때 신동욱, 김대식, 김희정 요 3명은 본회의장에 있다가 원내대표실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원내대표실로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나중에 가서 표결하는 사람이 김용태 의원입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김용태 의원하고 저 3명이 원내대표실로 간 의원 3명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희정 의원은 오늘 또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왜 본회의장에 있다가 원내대표실로 왔느냐. 이건 아마 특검에서도 당연히 물어봤겠지. 김용태 의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용태 의원은 그 문자를 받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원내대표실로 갔어. 갔다가 보니까는 뭔가 상황이 거기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표결하기로 가겠다고 하고 그냥 본회의장으로 간 거 아닌가? 그래서 김용태 의원도 지금 사실 그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공판전 그 증인신문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한동훈 씨하고 마찬가지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본인들은.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저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속사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 원내대표실에 당시 추경호 의원 외에도 한 7, 8명이 있었어요. 7명 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뭔가 그야말로 여과되지 않은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이거든요. 그랬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하면 이게 뭐냐 도대체 뭐 예. 이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뭔가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예. 워낙 다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서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근데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 어쨌든 국회 안에 있었고 본회 뭐 의원이 아니니까 투표권은 없으니까 본회의장 안에 있었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컨트롤 타워나 마찬가지였었으니까 왜 원내대표실로 가는지 본회의장에서 그야말로 의원들이 빠져나가는지 이걸 갖다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공판전 증인신문에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그렇죠. 죄를 묻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안 나오고 김용태 의원도 안 나오고 왜 안 나올까? 일단은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저도 그런 것 빠질까봐 같아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비협조하는 게 최고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 건데 사실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자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게 내가 이 실토를 해버리면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절차의 빌미가 돼버리면은 모든 화살이 다 나한테 온다. 이 두려움이 아마 아니 정당 해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어떤 그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기소가 되거나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증거로 활용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당 내에서 내지는 지지 세력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이제 너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어질 그거를 걱정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오래돼서 좀 잊혀졌습니다만은 당시에 윤석열이가 늘 국민의힘 의원들 관저 불러다가 술 먹이고 했다라는 거는 뭐 거의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어느 정도 본인과 그 친밀도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 그 가운데에서 뭐 그 당시의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당시 야당에 대해서 늘 비판을 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 그 해결책으로서 내란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그 의원들과는 공유를 안 했을까 그렇게 많이 만나고 서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하고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계엄 당일의 동선이나 본인의 행동들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연결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범죄 혐의는 매우 짙은데 이제는 이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는 부분만 남은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특검이 어디까지 지금 확보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부분은 진실을 뭐 언젠가는 좀 밝힐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밝혀야죠. 당사자도 많고요, 사실은. 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스트 중에 하나인 국회를 갖다가 아무 그야말로 심어놓지 않고 덜컥했다는 거는 뭐 납득하기 힘들고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잊어버렸었지만은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엄 직전에 명태균한테 그 20억 맞아요. 예. 그게 있었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추경호 의원 아니에요? 싹 들어갔죠 그때. 그게 잊혀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엄 못하는 사람 많을 걸 지금. 네. 그 바로 계엄 전날 그 보도가 터졌거든요. 지금 뭐 그것도 싹 들어갔고. 자, 그건 그렇고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 우리 훈이 우리 훈이 요즘 몇 명 있어 지금 오세훈이, 한동훈이 지방선거 나옵니까? 뭐 나온다 부산시장 뭐 얘기도 있고. 근데 보궐선거 얘기도 있고. 지방선거는 이제 본인이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말을 믿는다면 일단 안 나갈 것 같고요. 네. 뭐 남은 변수라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재보궐 네. 선거가 열릴 때 거기 나가느냐 이제 그 부분만 남아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원내 입성을 아마 간절히 희망할 걸로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예.
국민들도 뽑을 생각은 없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당내에서 일단 장동혁 대표가 공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찍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보시면은 한동훈 비토를 놓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까지 공천을 줄 리는 전 만무하지 않나. 그래요? 그 생각. 지방선거는 본인이 생각이 있더라도 나갈 곳이 없죠.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한다고 하면 서울시장 내지는 부산시장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예. 뭐 본인 스스로는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디 뭐 기초단체장은 생각을 전혀 안 할 테니까 면장.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짱도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그런데 뭐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뭐 출마를 접을 생각이 전혀 네. 없고 부산도 박형준 시장이 또 재선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벌어질 아니면 동시에 벌어질 재보궐선거 뭐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인천 계양을 정도는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안 나가겠지. 될 곳에 나가고 싶으니까 계양을은 자기가 안 줄까요? 아마. 그래? 장동혁 아니 그 대표가. 당연히 떨어질 곳은 주죠.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저는 정치적 노선이 앞으로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활로가 없습니다. 나와서 뭐 민심을 등에 업고 뭐 다른 길을 가보는 부분밖에 없는데 그럴 용기도 없고 나온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인 행보가 전혀 민심을 얻는 행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겁니다. 조병구 실장님, 예. 조이대 황태자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실세, 진짜 처장은 조병구다. 자, 그 조이대 황태자라는 워딩이 나왔어요. 조병구 그 지금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조병구라는 이름 듣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 가지 의혹 제기했단 말이에요. 혹시 그 조병구 실장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장경태 의원이 왜 황태자다 이렇게 찍었냐면은 어쨌든 이분이 작년 2월에 수원지법에서 수석 부장판사로 발령이 났는데 발령 1년 만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전보가 됐다. 그때 수원 3인방하고 같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법원 그 사법지원실장이 직위원 재판부 그때 내란 재판을 배당 받았을 때 그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장경태 의원이. 일단 그 어제 그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 한번 좀 들어보고 하시죠. 적시 처리 배당에 관한 예규를 보면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 되면 재판부를 지정해서 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31일 날 직위원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장이 지정 배당을 한 것입니까? 사실 그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제가 정확히 중앙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처장님, 잘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중앙지법에서 직위원 재판부 지정 배당했습니까?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우리 지원 실장이 알고 있는 게 제 행처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배당됐는지 절차를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국감 보면서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 재판에 배당이 된 게 이게 그럼 혹시 그 저기 말한 대로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시처리 배당 예규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대 대법원장 그 사법부가 직위원 재판부를 지정해서 배당한 거 아니냐. 이게 무작위 배당이 아니고. 근데 그걸 지금 가르쳐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정이냐 무작위냐 이게. 사실은 배당은 예. 그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의 권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정 배당을 했다고 할지. 하면 예. 중앙법원장을 상대로 묻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보통 지정 배당은 아주 그 희귀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랜덤하게 배당을 하죠. 물론 예. 전담 재판부 제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부패 사건이다, 뇌물이나 뭐 이런 거는 갈 수 있는 재판부의 숫자가 한 두세 개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중에 하나 한 군데로 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랜덤하게 돌려서 네. 배당을 하는 게 원칙인데 저 의혹 제기는 확인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설리긴 한 것 네, 같은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네. 중앙법원장한테 확인하는 게 맞는데 네. 워낙 주요 사건이다 보니 사법지원실에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예, 그렇죠. 근데 모른다고 하니 뭐 일단 그 다음에는 중앙법원장을 상대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기록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배당이 됐는지. 과정은 남아있죠. 과정은. 그러니까 당시에 저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당시에 예. 배당 당시에 법원장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또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직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 뭐 대법원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법관할권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되는 것이고 중앙지방법원장이 만약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장경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건 지금 대법원에 물어가지고는 뭐 법원행정처장 거짓말도 여러 차례 했고 사실상 조의대에 휘하에 있다라고 다 보여지는 예. 사람들이라서 저기서는 생산적인 답을 얻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이 제가 아까 왜 깜짝 놀랐다고 하냐면은 저 이름을 딱 듣고 그 조병구 실장이 판사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권오수 등 그 공범들 1심 재판관이었거든요. 예. 그때 권오수가 검찰이 징역을 8년 구형했거든요. 벌금 150억 하고. 근데 1심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 벌금 3억에. 네. 그래서 저는 야 너무 구형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적게 나왔다.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2심 선고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더 세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야 1심 판사가 조병구 재판장이었는데 좀 뭐 묻은 거 아니야? 이런 뭐 우리끼리 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예. 검찰 구형량 대비 선고 형량이 너무 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들과 비교해서도 그렇죠. 이례적으로 형량이 너무 약해요. 예. 통상 주가 조작 사건은 주범은 실형을 선고해요. 예. 그리고 뭐 좀 관여 정도가 약한 다른 공범 중에 좀 이른바 쪼무라기들은 몰라도 예. 적어도 주범은 실형을 선고한다고요.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게 그 주가 조작의 그 금액이나 이런 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근데 저거를 맥없이 1심부터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지금 보면 벌금 액수도 구형량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심지어 추징은 아예 안 한 것 예. 같은데 아예 없었어요. 벌금만 3억. 그 쉽게 말씀드려서 봐줘도 너무 봐줬다 저거는. 그러니까 재판장이 누군지를 가리고 봐도 예. 이건 객관적인 그 기소된 사안에 비춰서 1심 형량이 너무 약하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도 그래서 저 보고 어제 법원 법원 행정처의 사법지원실장으로 갔다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 그야말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직 중에 하나죠. 요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저때 저 선고로 기인해서 이렇게 간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당장 퍼뜩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직위원 재판부 이 배당 문제도 뭐 그런 의심이 막 드는 거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요즘. 그래서 조병구 실장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몰라서 예. 얼마나 뭐 뛰어난 판사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1심 선고 그때 다들 그랬어. 너무 이상하게 약하죠. 나왔다고. 이상하죠. 아, 근데 하여튼 그 수원지법 수석부장은요. 예. 지금은 이제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없어져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고등부장 승진하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고등부장으로.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장을 했다고 해서 예. 다 고등부장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은 사실은 법원의 규모가 중앙지법보다는 작지만 그죠. 예. 어마어마하게 예. 커요. 지금 아마 부산지법보다 수원지법이 클 거예요. 예. 그리고 수도권이잖아. 네. 강남 기준으로 서울 남부 출퇴근하는 것보다 수원 출퇴근하는 게 훨씬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야. 법원 규모도 크고. 예. 근데 거기에 수석부장이면 수원 법원장 바로 밑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가고 싶어하는 자리였어요. 예. 근데 거길 갔다가 이번에는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실장으로 갔잖아요. 이른바 그 가장 요즘 대법원의 4대 실장이라고 부르는 자리 중에 하나인데 그게 사법지원실장, 인사지원실장 예. 등등을 비롯해서 4대 실장이라고 부르는 요직인데 뭐 어쨌든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냥 네. 객관적인 보직 경로가. 하여튼 그런 이런 의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장경태 의원한테도 좀 더 좀 한번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도 알더라고 도이치 1심 재판관이었다는 걸. 그래서 몇 가지 좀 내가 좀 물어봤었는데 하여튼 그 아직까지는 좀 그 의심이 그러니까 직위원 배당까지 간 게 중간 고리가 좀 몇 개 좀 필요하죠. 좀 건너뛴 건 좀 있어요. 근데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저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왜 이렇게 봐줬을까요? 왜 쫓겼어? 김건희 몰라서 물어보는겨.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저기서 권오수가 집행유예가 안 나오고 진짜 실형. 들어갔다 실형이, 하면은 네. 김건희를 안 불 사람이 아니에요. 권오수는. 그렇죠.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는 안 본 거지. 하여튼 그거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대법원에서 좀 이 얘기도 어제 국감에서 이 얘기도 또 나왔어요. 계엄 그날 밤에 대법원에서 긴급 심야 간부회의 열렸다는 사실 우리 그날 밤에 여러 언론 보도에서 막 나왔잖아요.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채널A에도 나오고 그날 저 조선일보에서는 12월 4일 00시 46분 채널A에서는 00시 33분 이렇게 막 바로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건지 대법원에서 이게 미스테리잖아요 지금. 어제 국감에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계속 물어봤는데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제 국감 내용 먼저 좀 들어보시죠. 12월 4일 12시 20분 기사입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채널A, 조선일보에도 나와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예요. 아닌 밤에 홍두깨식의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찰실장들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 모인 그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대법원장께서 이제 처음 이제 위원을 지적을 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12시 40분에 도착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자료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공간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브리핑을 하거나 여러분들 취재한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법원행정처장은 다를지 몰라도 예. 대법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 그러니까 저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공관에서 있다가 거기서 보고를 받고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기사란 말이에요. 다른 언론들도 지금 다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고 그날 밤에. 그럼 이게 오보라고 차라리 밝히든가 그러면은 회의가 아예 없었다.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거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예 그 회의 참석하지 않았다든가. 실무자들끼리의 회의라고 하든지.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해갖고선 지들끼리 몇몇 이렇게 사발통문 돌려서 뭐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럼 그렇게 하든가 왜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무슨 회의였는지를 왜 못 밝히냐 이거지. 아니 대법원장의 회의 참석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는 그건 아니에요. 12시 아니잖아요. 40분에 왔다. 예. 오긴 왔다. 왔는데 그 회의를 왜 개최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뭐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뭐 허둥지둥 모여서 뭐 논의를 했다라는 취지인데 그날 어쨌든 보도에는 그게 다 자세히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은 그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따라 비상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네. 민간인도 기소가 되면은 군사법원 가서 재판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법원의 거의 모든 기능은 상실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예요. 민간인들도. 근데 그 내용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 보도된 내용은. 저게 지금 채널A에서도 저런 비슷한 내용이 보도가 됐고 동시에 저렇게 기자들끼리 야 우리 이렇게 쓰자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아사리판에 저렇게 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그렇죠. 게 뭐냐면요. 일단 법원행정처장의 말 중에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위헌 얘기를 하는데 위헌이라고 계엄을 얘기한 적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시에 저도 포고령 봤던 거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예. 그냥 법대 1학년만 나와도요. 포고령 1호에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라고 쓴 문구 자체만 금지한다. 봐도 금지한다. 뭐 의사들 처단한다 5호였고 1호만 봐도 이거는 엉뚱한 불법 계엄이네라는 게 그냥 인식이 돼요. 예. 법대 1학년만 나와도. 예. 근데 그거를 대법관들이 몰라가지고 저걸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포고령은 제 기억에도 한 10시 40분 그 윤석열 뭐 기자회견하고 네. 언저리에 막 돌아다니면서 발표되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 1호만 봐도 불법성은 아는 건데 그거를 대법관들이 몰라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합법적이면은 사법권을 이양하고 뭐 이런 논의를 한다. 그 자체가 정말 사법부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당시 했다라는 것이고 이 너무 의문이 많습니다. 당시에 조이대가 얼마만큼 이 계엄에 대해서 사전 또는 알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인식을 했는지 내지는 공모까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밝히지 않고서는 너무 반응이 이상해요. 어떻게 당연히 포고령 1호만 봐도 불법인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국감이 지금 그 거의 이제 끝반이지만은 초기에 20일 전에 그 국감 있을 때 그때는 천대 법원행정처장이 그날 밤 회의돼서 그때도 똑같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때 천대 법원행정처장이 말한 게 좀 기사가 됐었어. 이렇게 답했었습니다 그때.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회의했다는 돼요. 거 아니야. 말이 안 그렇죠. 돼요. 사실은 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합법적이었다면이라는 단서는 예. 최근에 다른 거고 어. 그때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야 이거 비상계엄 따라야 선포되면 된다. 재판 관할권이 우리한테 없고 예. 군사법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뭐 매뉴얼 같은 거 예.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매뉴얼 같은 거를 검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게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정답을 얘기하자면 정상적인 대법원이고 정상적인 법관들이라고 한다면요 그날 윤석열이 그 계엄 선포하고 네. 포고령 딱 떴을 때 대법원 명의로 이건 잘못된 그렇지. 계엄이다 이게 그렇지. 나가야 정상적인 예, 법원이에요. 예. 이건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예. 된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이대 대법원장은요 119 서부지법 난동 폭동 때 테러 당했을 때 그때도 입장도 안 내고 그 현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예. 천대엽 처장이 와가지고 뭐 흉측하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와서 뭐 자기들끼리 사후 시나리오 좀 만드는 식으로 뭐 포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지금 그래서 그 시민단 군인권센터는 이쪽에서도 그때 그날 밤 회의했었던 거 그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냐 속기록이나 이런 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회의록 자체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열렸고 그때 긴급한 상황이었으니까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록 자체는 회의가 열렸다는 거는 무슨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거 정도는 제목이라도 있어야 그게 되는 거 아니라 아니야? 대법원은 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 관용차 네. 쓴 운행일지도 없다 그러잖아요. 뭐 묻는 건 다 없다 그래요. 그게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뭐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대법원이. 말이 됩니까? 회의록은 사실은 그 갑작스럽게 모인 회의면 근데 쓰죠. 저게 이제 대법관들이 모인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간부들이 실장들 뭐 예. 처장들이 그렇지. 모인 예. 그 회의잖아요. 예.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예.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보고도 해야 하는 돼.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보고도 해라. 해서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조이대 대법원장이 늦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지. 12시 40분에 그러니까 나왔다고 하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예. 12월 3일 10시 22분에 선포가 됐는데 그 대법원장 공간이 한남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예. 지금 이제 대통령 관저 있는 그 골목에 예. 같이 있는데 거기서 밤에 서초동 대법원 청사까지 이동하는데 20분이 채 안 걸려요. 차가 안 막힐 때 그렇죠. 이동하면 예. 그러면 적어도 12시 20분까지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되고 2시간 정도는 공간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예. 대법원장 공간에 머물렀던 얘기인데 그러면 2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겠냐? 당연히 서면 보고를 받았겠지. 기사에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관에서 보고를 받고 네. 있다가 대법원으로 와서 회의를 주재했다. 과연 그때 그러면 구두 보고 전화로만 받았겠느냐? 어. 판사들의 그
습성상 예. 서면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 그러면 이게 한 장짜리든 두 장짜리든 당시 대법원장이 받은 보고서를 공개해라. 어떤 내용의 예. 보고를 받았냐. 예. 그러면 아마도 비상계엄 이행 계획에 관한 보고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게 아니고 비상계엄에 대한 이행 계획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말 합당한 예.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고 법률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걸 갖다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은 공개를 안 할 리가 없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서의 첫 시작이 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내지는 위법성으로 제목이 달려서 보고서가 작성됐다면 그거는 매우 적절하고 훌륭한 보고서인데 비상계엄에 따른 이행 조치 검토 보고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건 사실은 뭐 주요 임무에 종사한 거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권오수 씨에 대한 예. 그 양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예. 전 그 계엄의 밤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법학 1학년이 알 수 있는 내용도 몰랐다. 보고를 그래서 해야 회의를 해야 되지. 된다. 그럼 남겨라도 넣어야 되는데 또 남긴 건 없다. 예. 다 이상한 겁니다.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다 이상해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제가 그쪽 법 쪽에 일을 안 해봐서 뭐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우리가 다 어떤 공적인 회의를 하면은 내용은 뭐니더라도 제목이라도 남겨두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도 없이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그럼 가서 어디 뭐 깐부 치킨에 가서 뭐 회의한 거야? 뭘 그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은 없다고 그러니 그러면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도 제출을 하라고 해야죠. 보고한 내용은 있겠죠 서면으로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없을 있을 수가 없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게. 하여튼 그래서 대법원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자꾸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그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재판이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모양새 갖추기. 봐줄라 하더라도 좀 최소한의 서인은 좀 보여줘야지 우리도 면이 서지. 하나 이건 내 말이 맞는 것 너무하잖아. 같은데 그렇지.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꽤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기현 재판장은 뭐 재판 진행하시는 거 아마 많은 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이진관 부장하고 한번 그냥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모델로 데뷔하셨던데 왜 저 얘기 안 사진이 해요? 너무 저 내일 오후 4시에 저기서 보니까 나를 또 써먹었더라고 또. 나 깜짝 놀랐어 저 사진 보고. 내가 저 정도였어. 저렇게 잘생겼었어? 나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튀네. 어. 이거 얘기가. 아 근데 사진은 진짜 잘 나왔어요. 사진을 잘 찍으셨더라고. 그래서 저를 뭐 하여튼 제가 저렇게 이용당해도 저 괜찮습니다. 저를 번개탄을 불쏘시개를 써서 저 많은 어쨌든 주권자의 힘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동력이 된다면은 제 이 한 몸 불태우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아니 뭐 몸을 불태워요. 그냥 사진 쓴 건데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지. 그런가? 만족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나 뭔가 뿌듯해서 그래. 자랑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제가. 아니 진짜 잘 나왔어요. 사진 잘 나와요. 어쨌든 내일 오후 4시 서초역 2번 출구입니다. 거기서 내란 청산 집회 있으니까 내일 거기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홍사원이었습니다.